글을 쓰는 삶이란 용기와 인내, 끈기, 공감, 열린 마음, 그리고 거절당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기꺼이 혼자 있겠다는 의지도 필요하다. 자신에게 상냥해야 하고 가리개 없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고 사람들이 보는 것을 관찰하고 버텨야 하고 절제하는 동시에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리고 기꺼이 실패해야 한다. 한 번만이 아니라 자꾸만 평생을. 언젠가 사무엘 베케트는 이렇게 썼다. 시도했고 실패했다. 상관없다. 다시 하기, 다시 실패하기. 더 잘 실패하기. 데니 샤피로의 글쓰기에 대한 에세이 계속 쓰기 나의 단어로 중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당신이 경험한 걸 쓰세요. 설명하지 말고 보여주세요. 부사를 쓰지 마세요. 작가는 이처럼 소설을 잘 쓰기 위한 실질적 지침들을 가르쳐 주진 않습니다. 다만 책상에 앉아있는 일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입니다. 설거지나 빨래하기, 파일 정리, 메일 쓰기 같은 일상의 자질구레한 파도들이 밀려와도 쓰는 행위로부터 도망치지 않으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어렵겠지만 기다리기, 전념하기, 원고와 고독하게 마주하기.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실패해도 내일 다시 하면 되니까 너무 자책하진 말기. 여기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시인 이영주입니다.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손님으로는 고민실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고민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민실 작가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요. 2017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쓰나미 오는 날이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최근에는 첫 번째 장편소설 영의 자리를 출간하셨어요. 책이 4월 중순에 나왔으니 벌써 지난 봄이네요. 이제 여름도 흘러가고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네, 일을 잠시 쉬었다가 이제 다시 시작했고요. 이제 뭐 매번 비슷하긴 한데 네. 아침에 글 쓰고 그다음에 오후에 출근했다가 네. 그리고 저녁에 퇴근했다가 네. 뭐 집안일 좀 하고 놀다가 자고 네, 그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작가의 말에 보면 첫 번째 장편소설은 한 시기의 동반자로 기억될 듯하다고 적으셨는데 책을 내고 나서는 기분이 어떠셨나요? 또 어떤 기억을 새기셨는지 예,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일단 드디어 끝났구나 하는 그 후련함이 제일 컸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안도감이 좀 들었는데요. 이게 지난 2년 동안 이것만 계속 쓰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쯤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고 좀 불안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한 시기의 동반자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책이 나고 나서 이제 그 시기가 비로소 길이 되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엄청난 작업이었을 것 같은데 또 그 소설이 출간되기까지 또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출판사를 만나서 책으로 나오기까지 그 과정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완성한 원고를 한겨레 문학상에 처음 투고를 했는데 최종 후보에 올랐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전혀 기대를 안 하고 있어서. 그러고 나서 출판사에서 출간하자는 제의가 들어와서 네. 이런 방법도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전에 이제 아르코 문학 창작 기금을 이제 받았었는데 네네. 그 결과물을 제출해야 할 기한이 이제 얼마 안 남았던 거예요. 일단 무작정 써놓긴 했는데 네. 책을 어떻게 이제 내야 되나 이제 좀 막막했었는데 네. 이렇게 기회가 와서 예, 정말 가슴에 썰어내렸습니다. 이 최종 후보로 언급이 돼도 책을 낼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조금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응원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대체로는 그 당선작만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을 텐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저처럼 이제 어떻게 책을 내야 하지라고 막막하신 분들이 뭐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알려드리고 싶네요. 근데 어쨌든 다 그렇게 된 건 아니고 고민실 작가님이 특수한 케이스셨던 거죠? 아, 그런 걸까요? 작품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출판사에서 네. 꼭 그 독자들을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로 내주신 것 같아서도 또 매우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표지가 또 굉장히 직관적이고 심플하고 또 아름답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되게 가운데에 홀로그램 원이 이렇게 반짝거리면서 있고 동그라미 3개가 겹쳐 있는 모양이기도 하고 그래서 영의 자리라는 제목하고 또 어울리기도 하는데 작가님은 표지가 어떠셨어요? 예,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네. 그 편집자분께서 이제 3가지 시연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표지였거든요. 그게 이제 설명해 주시기를 본문에 있는 그 픽셀의 바다라는 표현하고 그다음에 제목의 영이라는 이미지 그 단어하고 합친 이미지라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네. 근데 보면은 이제 외곽선하고 네. 홀로그램하고 그림자가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 어긋나 있는 모습이 주인공의 현재 상태를 설명해 주는 것 같기도 했고요. 네네. 그리고 소설에서 보면은 그 비가 많이 오거든요. 여름이긴 하지만 비가 많이 오고 그리고 바다를 자주 언급하는데 네네. 그 푸른색 홀로그램이 약간 빗방울의 모임 같기도 하고 요 바다 같은 느낌도 있어서 더욱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딱 받자마자 저도 예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목이 또 영의 자리여서 되게 인상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부터 영의 자리로 결정을 하고 쓰신 건가요? 처음에는 약곡에 좀 더 중점을 둔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영 태고를 하면서 영의 중의적인 의미를 부과하고 그러다 보니까 뒤에 자리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따라 붙은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생각했던 제목은 아닌데 소설이 완성되어 가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제목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 목차도 봤을 때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1장에 보면 1, 2, 3처럼 우리가 익히 아는 차례대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0.1이나 0.2, 0.3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가 1까지 가지 못하고 0.9에서 멈추는데요. 그리고 2장 보면은 0.1로 다시 넘어가고 시작과 동시에 끝이 납니다. 그래서 목차에서부터 소설이 전하는 메시지를 매우 흥미롭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작품에 대해서도 조금 더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간단하게 설명하면 한 여자가 유령이 되어 약국에서 일하는 이야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존재를 지우고 유령이 되었다가 결국은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 존재를 드러내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제목을 영의 자리라고 정하고 나서 목차도 1, 2, 3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0.1, 0.2, 0.4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자고 마음을 먹었어요. 이제 0.1에서 시작해서 0.1로 끝나는 것이 하나의 순환을 가리키기도 하고 1장에서 2장으로 이제 가면서 일종의 나선형 구조를 그린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뒤로 가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어딘가로 향해 가고 있는 어떤 흔들리는 과정인 거죠.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저 너무 재미있게 읽었는데 이 소설이 약국이 주요 공간으로 나오고요. 약국의 전산원으로 취직한 내가 직장 동료인 김약사, 또 조부장, 그리고 약국을 찾는 다양한 인간 군상의 손님들을 관찰하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수많은 직업 공간 중에서도 특별히 약국을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하네요. 제가 약국에서 영등포에 있는 약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그 경험이 이제 많은 밑바탕이 되어주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약국하면 약간 치유의 공간으로서 어떤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양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쳐 있고 좀 무기력할 때 약국에서 어떤 그 치유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거고, 근데 사실은 현실은 또 기대와는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시간들이 실패라고 할 수는 없고 그 어떻게 보면 공백이자 여백인 그 시간이 양에게는 회복의 시간이 되어줬던 것 같아요. 저도 좀 전에 약국을 갔다 왔는데 굉장히 그 고민실 작가님이 그 약국에서 권하는 약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런 말씀해 주셔서 갑자기 기운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작품에 나오는 컬러풀한 간판을 내건 플라워 약국. 약국 이름하고 간판 디자인부터 범상치 않았는데요. 그곳을 지키고 있던 김약사, 또 이분도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또 왜냐하면 그런 어떤 행위들이 난데없이 직원들에게 유령이라고 하질 않나? 또 본인만 웃긴 농담 던지고 약국의 직원이 나와 조에게 선을 넘는 발언들도 서슴지 않고 하죠. 김약사라는 인물은 어떻게 구상하게 되셨어요? 제가 약국에서 일했을 때 국장님을 주 모델로 했고요. 예, 일단 그렇게 살아오셨고 또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는 분처럼 보이기는 했어요. 그때 뭐 그렇게 좀 거슬리는 점이 있었지만 그렇게 나쁜 상사는 아니었거든요. 그게 실제로 현실이라는 게 사실 딱 떨어지게 뭐 어떤 인간상이라는 게 사실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 국장님하고 김약사하고는 또 많이 다른 점이 많은데 김약사에게는 어떤 결핍이 있고 그 결핍이 플라워 약국이라는 공간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이제 그 공간에는 양이나 조처럼 유령 같은 사람들이 머물다 가는 자리로서 존재할 테고 김약사는 또 그 안에서 경계의 인간으로서 또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보면 이 소설에서 나와 조부장은 김약사한테 그런 말, 조금 약간 선 넘는 말들 그런 걸 듣는 것도 모자라서 무례한 손님들한테 갑질까지 또 당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때로는 못 들은 척 무시하거나 영혼 없는 반응을 해주기도 하죠. 존재를 지운 뒤에 약국에서 하루하루 일을 하는 과정인데요. 두 사람은 직장에서 서로를 의지하는가 싶었는데 또 모종의 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나는 조에게도 간극을 느끼고 실망을 합니다. 소설 속에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조명할 때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들을 하셨을까요? 일단 두 사람을 설명할 때 제가 주로 썸을 타다 마는 관계다라고 말을 하곤 하는데 썸을 타는 관계로까지도 사실 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두 사람의 관계란 것이 그 약국 안에서 유령으로 있을 때만 그 가능한 관계였고 그거를 벗어난 순간 더 이상 맺어질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해서요. 양의 경우에는 유령이 되기 전까지 치열하게 이제 쌓아올린 역사가 자기만의 역사가 있고 뒷걸음질을 어떻게 보면 뒷걸음질을 치다가 그 역사가 결국 하나의 등 뒤에 벽이 되어줘서 더 이상 뒷걸음질을 치지 못하는 상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서 약국을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조에게 먼저 갈게요라는 말을 남기고 가게 되거든요. 언젠가 조도 양처럼 자신만의 역사가 쌓아올린 등 뒤에 벽에 마주하게 되면 그 약국을 그만두고 다른 곳에 이직하거나 다른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약국이라는 공간성이 또 중요하게 느껴지는데요. 소설 속에 있는 나는 약국에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적인 관계들 속에서도 여러 부침을 또 겪고 있습니다. 나를 통제하려 들고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기는 엄마에게 질렸고 또 덕질 메이트였던 해와 소원해진 일들도 자꾸만 마음에 걸리고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태어난 딸들이 의례 자주 겪는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는 그 동성 간의 우정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문득 작가님은 어떤 딸이었고 어떤 유형의 친구였을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일단 제가 좀 많이 늦된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나 좀 사회적으로나 좀 성장이 더뎌서 근데 고집은 또 세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뭐 이상한 아이라는 말도 종종 들어왔는데 지금 뭐 부모님하고도 뭐 1년에 K장녀로서 1년에 부침이 있긴 했지만 지금은 그냥 뭐 소설 쓰는 이상한 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 이상함이라는 게 사실 개성일 수도 있지만 또는 무지에서 오는 이상함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동안 주위 사람들에게 주었을 상처를 생각하면 좀 굉장히 미안해질 때가 있어요.
지금 20년 지기가 있는데 네. 그 친구한테 내 옆에 남아줘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카드를 쓴 적이 있는데 네.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친구들에게라도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은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저도 예전에 친구 엄청 많았는데 지금 저도 그 작가님처럼 딱 한 친구 남았습니다. 아, 20년 진정한. 된 친구. 네, 소설에서 보면 또 재밌는 점은 숫자에 대한 사유가 많습니다. 삶을 숫자에 비유한 부분도 적지 않고 그래서 작가님의 이과적인 감수성을 또 엿볼 수 있었는데 작가의 말에서도 시리에게 0을 이용한 사칙 연산을 묻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매우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을 쓸 때 어른의 수학이라는 강의도 참고하셨다고 적으셨는데 평소에도 수학의 연산이나 공식, 문학의 언어로 다루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학교 다닐 때 수학을 좋아했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 일정한 규칙을 적용해서 이제 그걸 풀어나가는 게 꼭 퍼즐 게임 같은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학이 싫지 않았고 굉장히 저에겐 친숙함의 영역이라서 소재로 가져오기 좀 쉬웠던 것 같아요.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어른의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별이라든가 그런 우주 이런 거 좋아하다 보니까 그거를 우주과학에 관련된 어떤 물리학을 수학으로 풀어서 설명한다. 이제 그런 강의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네네. 재미있게 들었고요.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분들의 이제 그쪽에 모여서 거의 뭐 10대부터 50대까지 네.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그걸 들으니까 네. 굉장히 동질감을 느끼기도 했어요. 제가 문학을 하는 느낌하고 되게 다르신데 확실히 이과셔가지고 수학을 좋아할 수 있는 문학도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좀 이게 익숙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좀 가볍게 무시하고 지나간 지점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좀 제대로 짚어서 좀 생각을 해서 저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여전히 대단하십니다. 네, 소설 속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을 하나 꼽는다면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는 그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불꽃 축제를 이제 구경하는 장면을 좋아하는데요. 네. 일단 그것도 제 경험에서 온 거라서 네. 그때 풍경이 좀 되게 따뜻한 풍경이었어요. 그래서 풍경이 떠오르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네. 네, 본문 중에 치열하게 흔들리는 수면 위에 흩어진 빛이 일희일비하고 있었다. 이제 그런 문장이 영예자리하고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엔 시대가 굉장히 빨리 변하잖아요. 네. 이제 빨리 변하다 보니까 이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기란 굉장히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 흔들림이 중첩되어서 어떤 정체성을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0.1에서 0.9까지 계속 무수히 오가면서 파동처럼 그런 것이 이제 저희의 정체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되게 문학적인 설명이셨던 것 같아서 오히려 더 잘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번에 책을 출간하시고 나서 독자들의 반응도 검색을 좀 해보셨나요? 아예 다 봤죠. 인상 깊었던 리뷰나 독자의 반응이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불친절할 수도 있는 소설이었는데 네. 이면에 있는 것까지 다들 잘 읽어주셔갖고 정말 감사했고요. 그중에서도 그 가장 인상 깊었던 거라면 플레이리스트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영의 자리, 바다와 비가 밀려오는 날들이라는 플레이리스트가 있어서 봤는데 등장인물별로 곡이 선곡되어 있었고 와. 그리고 이제 목차별로 또 이렇게 세심하게 선정된 곡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들어봤거든요. 와. 그걸 들으면서 이제 제가 잘 알고 있던 내용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대단한데요. 그분은 진짜 찐 독자분이시네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그 약국 관련된 분들은 안 읽으셨나요? 읽은 걸 봤는데 네. 굉장히 디테일하다는 평들이 있었고 거기서 제가 실수한 것도 하나 집어주셔서 저의 가슴을 아프게 하신 분도 계시고 맞아요. 그 어떤 전문직을 쓸 때는 확실히 그런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네. 이런 문장을 쓰는 작가라면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한겨레 장편소설상 심사 당시에 심사위원들로부터 이런 평을 받았다고 들었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역시 문장들이 굉장히 단단하다고 느꼈고요. 소설을 읽을 때 깊은 파동을 불러일으켰던 요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장의 힘이라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문득 글을 쓰실 때 작가님만의 문장을 길어 올리는 방식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영의 자리는 사건의 진폭 자체가 작기 때문에 문장이 더 중요한 글이었고요. 네. 그래서 어떤 사건 서사보다는 그 문장을 정리하고 퇴고하는데 더 시간을 오래 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예, 일단 시간을 오래 들인 점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점들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다른 분들이 책을 읽고 이제 좀 이건 마음에 든다 싶으면 필사도 하고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을까도 공부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가져오는 점도 있죠. 네, 확실히 그 작가분들은 뭔가 남다른 방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방식은 다 비슷한데 거기에 집중력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2년 전에 저희 문장의 소리에 작수치 코너에 출연하셨었잖아요. 그때 게임을 좋아하는 작가님으로 나오셨는데 고민실 작가님이 어떤 게임들 좋아해 왔는지 궁금하시면 612회를 청취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악스트에 발표하신 에세이에서도 게임과 소설 쓰기와 마음의 고향을 연결 지으셨는데 게임과 소설 쓰기? 이게 작가님 느끼시기에 이 둘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게임은 제가 소비자고 소설은 제가 생산자라는 점에서 좀 입장이 다르긴 한데요. 네.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간접 체험이라는 부분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엔딩을 볼 수 없다는 그 점이 능동적인 체험 같고요. 네. 생산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소설에서는 이제 마침표를 찍었을 때 네. 그리고 게임에서는 엔딩을 보았을 때 네. 그때 느끼는 어떤 쾌감? 이런 게 좀 비슷하다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와, 저는 게임을 안 해봐서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르긴 하는데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문학이 바로 증강현실이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게임과 관련해서 문학을 연결시킬 수 있다면 독자들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미 그런 시도는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학 작품을 게임화해서 본다거나. 근데 이제 게임 자체가 가지는 특징을 가지고 그 문학화한다는 그런 점은 좀 다른 문제라서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소설을 영화하는 것 때 또 달라지는 것처럼 게임에서도 이제 좀 다른 표현 매체다 보니까 접근 방식이 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대본에 없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현재 집필 중이시거나 또 앞으로 쓰고 싶은 이야기도 있으실까요? 궁금해서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지금은 파출소에 배달된 손가락의 주인을 찾는 그런 수사물을 쓰고 있고요. 네. 이전까지 이제 사건의 진폭이 작은 소설을 썼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는 사건의 진폭이 큰 그런 소설을 쓰고 싶다 해서 이제 시작을 했고 네. 일단은 열심히 어떻게든 말이 되게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작가의 목소리로 작품에서 가장 사랑하는 문장을 듣는 시간인데요. 어떤 문장들을 가져오셨을지 고민실 소설가님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가끔 사진을 확대해 볼 때가 있어. 점으로 존재하던 픽셀이 커다란 정사각형이 될 때까지 확대하면 사진은 전혀 다른 풍경으로 변해. 거친 사막은 부드러운 뺨이 되고 시멘트 길의 무릉덩이는 잔잔한 호수가 되고 시퍼런 곰팡이는 넓은 녹차밭이 되는 거야. 원본보다 흐릿하지만 덜 역겹고 덜 추해지지. 그걸 또 확대하면 마지막에 라벤더나 올리브처럼 한 가지 색만 남아. 어디선가 한 칸의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작은 픽셀이 모니터를 꽉 채우는 걸 보면 위안이 돼. 언젠가 해가 들려준 이야기였다. 지금 눈에 비치는 풍경을 사진으로 찍어 확대하고 또 확대하면 과연 무슨 색이 나올까?
나는 무심코 해를 찾았다. 여기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해를 다시 만난다고 하더라도 예전 같은 관계는 될 수 없었다. 해와 함께한 시간은 서로 다른 궤도가 교차하는 찰나의 순간이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는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다만 그 어깨에 기대어 나란히 바라본 터무니없이 아름다웠던 풍경만큼은 빛이 바랄 때까지 품고 싶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문장을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때까지 유예하던 이별이 완성되는 순간인데요. 이제 네. 경계의 시간을 지나서 이제까지와 다른 사람이 된 양이 이제까지와 다른 사람이 된 해와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게 되는 순간입니다. 아, 네. 소설을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읽어보신 분들은요. 네, 지금 만나요의 마지막 코너는 바로 마이 페이보릿입니다. 작가들이 최근 꽂힌 음악, 감동받은 영화부터 새로 발견한 맛집까지 작가님이 요즘 푹 빠져있는 것에 대해 독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코너 속 코너입니다. 고미실 작가님이 요즘 푹 빠져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요즘에 화산귀환이라는 웹소설에 빠져있는데요. 그게 회귀라는 어떻게 보면 흔한 설정에 네. 회한이라는 감정이 잘 녹아있고요. 네. 이 단짠단짠하는 재미를 만드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신데 또 곱씹을 만한 화두도 중간에 종종 있어서 네. 굉장히 매력적인 작품이고 이제 아직 미안이라서 네. 그 한 편 한 편 기다리기가 너무 힘든 것이 단점입니다. 네. 작가님이 또 그런 말씀하시니까 네, 굉장히 새로운데요. 많은 분들이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합니다. 네, 지금 작가님이 정말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질문 하나 주셨는데 고민실 소설가님께서 우유 식빵 좋아하시는지 옥수수 식빵 좋아하시는지 궁금하시다고 하네요. 저희 집은 우유 식빵입니다. 저는 식빵이면 다 좋고. 네. 네, 예외적인 질문 하나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또 작품하고 연결해가지고 읽으면 더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의 자리에 고미실 소설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소감 어떠셨을까요? 제가 책이 나오고 나서 책을 한 번도 안 펼쳐봤거든요. 어머. 근데 이번 기회에 다시 보고 네.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작가분들이 책 나오고 나서 한동안 안 쳐다본다고 하는데 정말 소설가님들도 그러시는구나. 네, 저라고 예의가 아니더라고요. 네, 오늘 너무 재밌었는데 저희는 고민실 작가님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우리 나란히 누워 은하수를 바라보면서 그댄 말이 없네요.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오지 않을 나를 추억하나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은 내일을 두려워하나요? 지나버린 시간도 찾아오지 않은 시간도 모두 잊어버리고 지금만을 느껴보아요. 누구에게도 차마 얘기한 적 없었던 작은 비밀 하나 말해 줄까요? 문장의 소리.
문장의 소리 2부 엔잡러의 수다입니다. 본업인 글쓰기 외에 또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엔잡러 작가들을 모시고 다채로운 직업 이야기, 일의 기쁨과 슬픔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은 서유미 작가님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서유미입니다. 네, 서유미 작가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07년 판타스틱 개미지옥으로 문학수첩 작가상을 수상하시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쿨하게 한 걸음으로 창비 장편 소설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장편 소설 당신은 몬스터, 끝의 시작, 홀딩, 턴이 있습니다. 중편 소설 틈, 우리가 잃어버린 것, 소설집, 당분간 인간, 모두가 헤어지는 하루, 이 밤은 괜찮아, 내일은 모르겠지만 늘 펴내셨습니다. 에세이로는 한 몸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 양력을 소개하려니까 숨이 차네요. 작가님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네, 양력 되게 오랜만에 듣는데 이렇게 뭐 영양가 없이 많이 썼나 싶고 그러네요. 요즘 목금토에는 수업하고요. 네. 월화수에는 애도 보고 네. 글도 쓰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지난번에 저희 문장의 소리 일부 지금 만나요 코너에 나오셨었는데 네. 이번에는 제작진이 바뀌면서 새롭게 꾸린 2부 코너 엔잡러의 수다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네. 네, 녹음실에 다시 찾아오니까 어떠신가요? 네,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렇게 오래 문장의 소리를 하게 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길치여가지고 처음 문장의 소리 여기 녹음하러 올 때 아직도 네네. 기억나는데 여기를 못 찾아서 막 되게 헤맸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계속 하시니까 헤매지 않고 올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되게 약간 그 다락방 같은데 들어와서 이렇게 뭔가 그 수다 떨고 이러는 느낌이 있어서 너무 아늑하고 좋아요. 네. 사실 저도 진행을 하면서도 맨날 헷갈립니다. 네, 그럼 바로 서유미 작가님의 엔잡 이야기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작가님의 엔잡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청취자분들께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겨레 교육에서 그 소설 쓰기 수업, 그다음에 책 읽기 수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엔잡 요 코너에 나와달라는 그 요청 받았을 때 좀 약간 망설여졌던 게 네. 작가분들은 가르치는 일을 워낙 많이 하셔서 네. 제 일이 사실 되게 특별하거나 제가 그 가르치는 일을 약간 대표하는 그런 느낌이 아닌데 왜 저를 부르셨지? 그래서 좀 약간 나오기가 좀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냥 나오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서유미 작가님이 좀 많이 하셔서 네. 아마도 그 경험치로 보자면은 꽤 대표격이시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사교육의 대표. 학교 말고. 그렇죠. 사교육이긴 합니다. 네. 네. 그 한겨레 교육에서 네. 소설 수업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제가 보니까 2012년부터 했더라고요. 와. 첫 소설집 내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고 보니까 진짜 오래 됐어요. 한 곳에서 오래. 그렇죠. 제가 한 직장도 10년을 안 다니고 계속 옮겨 다녔는데 네네. 그래서 오래 하긴 했구나. 그런 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요. 대표격이십니다. 확실히. 소설 쪽에서는. 네, 한겨레 교육문화센터에는 되게 다양한 글쓰기 창작 수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서유미 작가님이 처음부터 네. 진행하신 소설 수업의 이름이 플롯 강화입니다. 플롯 강화라는 수업 이름이 이제 작가님의 소설관하고 맞닿아 있는 건지 네. 아니면 어떤 제안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 수업인 건지 좀 네. 소개해 주세요. 제가 이제 2012년 처음 할 때 네. 그 어떤 작가님 수업 대타였어요. 아. 제가 이제 처음 시작을 했던 게 그분이 갑자기 이제 무슨 해외 프로그램을 가셔야 되는데 그 수업 열게 된 거죠. 그래서 아는 분들께 다 얘기했는데 다 이제 그 강의 나가셔야 된다고 네네. 못 온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대타로 되게 부랴부랴 한 개강 2주쯤 전에 이제 그 수업에 투입을 해서 했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 수업만 하고 사실은 이제 그냥 안 하는 거였어요. 원래 계획은. 근데 제 수업 고 강의실이 그때 당시 한겨레 교육이 이제 7층에 데스크가 있을 때, 네네. 7층 데스크 바로 뒷 강의실, 안쪽 강의실이었는데,
저희가 맨날 하하호 떠들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지금 그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신 저희 담당자가 네. 선생님 수업이 되게 사람들이 재밌어 하는데 혹시 딴 거 좀 해보실래요? 근데 제가 뭘 해야 되나 이러고 있었고 그때 이제 첫 소설집이 나와서 제가 담당자분한테 첫 소설집 이제 선물을 했었고 네. 그분이 워낙 소설 좋아하셔서 읽고 나서 네. 저한테 이 플롯 강화를 제안하신 거예요. 자기가 읽고 나니까 이제 그분 국문과 출신이니까 네. 플롯이 좀 살아있는 것 같다. 그래서 좋다. 근데 플롯 강화 너무 자신만만한 이름 아닐까? 우리가 그랬더니 아니다. 그냥 뭐 잘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좀 이렇게 세밀한 어떤 부분을 짚어서 하는 게 또 써보신 분들한테 내가 이게 좀 약하지 이렇게 좀 어필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조금 그 전에 했던 뭐 예를 들면 뭐 소설을 잘 쓴다든가 뭐 이런 완성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뭐 제목하고 좀 다르게 이런 좀 세부적인 제목을 좀 정하게 됐고 네. 저도 그때는 하고 그냥 시작했는데 이제 플롯 강화가 입문반이 있고 심화반이 있는데 네네. 이제 단계를 좀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수업을 하다 보니까 플롯이 정말 소설에서 중요하다. 잘 만들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즐겁게 수업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활발하게 활동 중인 많은 소설가분들이 플롯 강화 수업을 들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수강생들이 작가님의 수업을 듣다가 또 어느덧 같은 동료 작가가 돼서 소설도 발표하고 책도 출간하고 그렇게 동료로 만나게 됐을 때 네. 작가님 어떻게 뿌듯하신가요? 네,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네, 뿌듯하고 신기하기도 해요. 저도 신기해요. 저도 같이 공부할 때 열심히 하면은 뭐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됐다는 얘기 들으면 신기하고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중에 또 잘 쓰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죠. 안 된 친구들은 항상 생각이 나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 친구들 생각도 많이 나고 그래서 뿌듯한 마음 한편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같이 쓰던 친구들 중에서 이제 잘 안 돼서 뭐 그만두게 되거나 이제 여전히 쓰거나 하는 친구들도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네, 와 좋은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언제나 약간 좀 힘든 친구들 생각해 주시니까 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수업들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졌는데 네. 한겨레 교육도 줌 수업이 늘어난 추세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서유미 작가님도 그간 줌 강의를 많이 하셨을 텐데 네. 이로 인해서 달라진 점이나 혹은 다른 느끼신 점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네. 줌이 한 반 정도? 반 좀 넘을 때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하는 수업이 이제 손바닥 단편 소설 쓰기, 플롯 입문, 심화, 소설 완성반, 책 한 권 읽기 이렇게인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손바닥하고 플롯 입문반만 대면 수업을 해요. 강의실에서.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줌 수업을 하거든요. 멀리서 듣는 분들이 많아서 처음에는 줌 수업에 대해서 조금 뭐라 그럴까 약간 거부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사실 코로나 처음일 때는 맞아요. 센터가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갈 줄 모르고 쉬었거든요. 한 달 정도. 맞아요. 네, 한 달 쉬어서 그때 이제 제가 본의 아니게 휴식은 취하는데 이제 통장은 비어가고 어머 이러다가 나 딴 일 해야 되나? 뭐 이러고 있다가 이제 줌을 이제 하게 되면서 수업이 계속 이어지고 이제 줌으로 많이 변환을 했는데 그 초반에 줌 안 하시겠다고 갑자기 심화 들으시다가 막 갑자기 입문 수업 오시고 이런 분들도 있었고 자기는 어떻게든 대면을 해야겠다 그런 분들도 있었고 막 혼선이 뭐 많았죠. 처음에는 화면 안 켜지고 소리 안 들린다, 말이 안 나오고 뭐 하다 사라지고 나가고 뭐 별일도 다 있었고 그리고 이제 줌하면서 그렇게 뭐 개고양이 난입하고 맞아요. 동물들은 인간이 그런 걸 하는 꼴을 못 봐요. 어디 인간이 집에서 나랑 놀아야지 뭐 화면을 보고 뭘 하냐 계속 화면 치고 막 책상 없고 막 이래서 맞아. 네, 근데 이제 벌써 이제 뭐 1년이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줌 하시면서 또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사실은 또 어떤 때는 이제 나가서 하지 않고 저는 사실 줌도 거의 대부분 나가서 하거든요. 아이 때문에 집에서 잘 못하고 저희 그 줌 강의실에서 해요. 제가. 근데 가끔 이제 또 여의치 않을 때는 집에서도 가끔 이제 벽 찾아가지고 하니까 그것도 또 나름 편하고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거 줌을 하면 그렇게 내추럴해져요. 맞아요. 그건 정말 국룰인가 봐요. 그래서 다 집에서 하의는 다 뭐 겨울에는 수면 바지, 여름에는 반바지 입고 편하게 하셔서 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줌을 하면은 이제 외출 준비를 안 해도 되는 맞아요. 이동도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있긴 하죠. 맞아요.
지금 작가님 쓰기 수업뿐만 아니라 읽기 네. 수업도 하고 계신데 수업 소개글에 쓰기 근육이 소진된 지친 당신을 위한 이런 문구가 인상에 남습니다. 네. 단편 소설과 장편 소설 함께 읽는 수업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의 텍스트들을 읽고 또 어떤 식으로 진행된 수업인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렇잖아도 이제 쓰다 보면 자꾸 읽는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시간을 잘 못 내고 읽을 때 이제 사람들이 깊이 있게 좀 못 읽고 네네. 빨리 막 읽어야 될 것 같고 네네, 요즘 이런 거 읽어야 된다 그러면 막 후다닥 읽고 그래서 네. 그래도 계속 잘 쓰려면 좀 읽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되게 후발주자로 이제 하게 된 수업인데 단편, 장편 같이 읽고 외국 소설하고 한국 소설도 같이 읽어요. 그래서 제가 비중을 거의 외국판, 한국판, 그러면 외국 안에서도 단편, 장편 이렇게 다 나누어서 그리고 이제 출석부가 마감이 되면 되는 대로 받아서 이제 좀 파악을 좀 하면서 필요한 소설을 좀 선정을 해요. 제가 이제 아는 분들이 있으면 이분들한테 좀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소설을 위주로 좀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읽고 제가 이제 같이 쓸 수 있는 책 활동지 같은 걸 간단하게 만들거든요. 읽으면서 그냥 읽지 않고 좀 메모할 수 있게. 그래서 같이 메모한 거를 좀 수업 시간에 많이 나누고 쓸 때 좀 배울 만한 것들 위주로 읽게. 그래서 그냥 여타의 독서 토론이 읽고 뭐 그 내용 나누고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느낀 점은 많이 나눈다면 우리는 네. 읽고 이제 배울 것들 나한테 네. 좀 부족한데 이 작가가 가진 게 뭘까? 네. 요번에 읽고 나서 배운 게 뭘까? 그런 것들 좀 위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갑자기 저도 듣고 싶어지는데. 재밌어요. 저도 사실은 그래서 네. 가끔은 이제 읽었던 거를 선정을 하지만 계속 듣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또 이제 저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그래서 저도 이제 새로운 소설 나오면은 읽고 좋은 것들, 그러니까 좋은 것도 제가 또 이렇게 좀 검증이 된 거를 네. 해야 되니까 네네. 저도 조금 부지런히 읽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요즘에 그러면은 추천할 네. 만한 인상 깊은 작품이 혹시 있으실까요? 워낙 많아서 저도 사실 어떤 거 할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네. 지난주에 이 수업이 종강을 했어요. 오후에 이제 읽었었는데 그때 종강책은 항상 좀 얇은 책으로 해요. 종강 소회도 좀 나누고 그러려고 그래서 시작할 때는 항상 두꺼운 책. 왜냐하면 개강 때는 잘 읽어와요. 그래서 개강은 두껍게 그리고 네. 이제 중간에 좀 또 지루할 때 좀 얇은 책. 아니 이게 두 개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마지막 굉장히 얇은 책. 그래서 우리 아고타 크리스토프의 문맹을 같이 읽었어요. 와, 너무 좋죠. 네, 그래서 같이 좀 읽는 게 끝나고 이제 다시 쓰기로 돌아갈 분들에게 좀 힘이 되고 맞아요. 좀 다짐이 좀 되라고 그래서 거의 눈물바다였죠. 이분은 이렇게 쓰는데 나는 무엇인가? 나는 쓰레기다 이런 어떤 간증과 그분이 워낙 또 네, 그래서 그 책 안 읽으신 분 혹시 계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자, 이쯤 되니까 서유미 작가님의 하루 일과가 무척 궁금해지는데요. 작가님의 생생한 하루 루틴, 시간표를 읊어주시는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따라가 볼까 하는데 네. 이렇게 시간표처럼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의 일주일은 하루보다도 저는 일주일이 반으로 딱 나뉘어서 일단 목금토는 수업을 해요. 목금토는 수업을 하고 네. 제가 목금토에 수업 6개를 하고 금요일 날 저녁에는 또 라디오를 하나 하고 요즘은 목요일 저녁에 또 다른 수업을 하는 게 있어서 목금토에는 사실 거의 글을 잘 못 쓰고 네네. 그래서 그냥 수업에 거의 할애하고 이제 수업할 거 읽기도 좀 바빠요. 가끔. 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쓸 수 있는 시간은 월화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이제 육아를 또 신랑하고 나눠서 하거든요. 그래서 운이 좋으면 이틀, 운이 나쁘면 이제 하루 정도 제가 이제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엔잡너 나오면서 제가 저를 돌아봤을 때 쓰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가르치는 사람. 네, 굉장한 반성과 함께 삶에 좀 어떤 대대적인 좀 개편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일단은 8시에 일어나요. 아이가 이제 학교 가야 되니까. 네. 근데 학교 안 갈 때도 보통 그 어린이분은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 이 어린이분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보통은 거의 이제 평균 8시쯤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때 일어나서 이제 학교 갈 때는 9시에 등교하고 학교 안 가면 이제 기약이 없죠. 일단 밥을 먹고 학교를 간다는 전제하에 그럼 네네. 보통 이제 1-2시쯤 오니까 그때까지가 사실 저한테 이제 주어진 좀 쓸 수 있는 시간인데
그때도 뭐 이제 이런저런 조금 그 잡일 같은 거 좀 처리하고 나면 보통 한 11시쯤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정신 차리면 멍하고 뭐 이러고 있다가 정신 차리면 11시쯤 되면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뭐가 쓸 게 급하게 있으면 쓰는데 아니면 이제 조금 읽어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읽으려고 어떻게든 좀 애를 써서 읽고 그럼 또 점심시간이에요. 밥 먹고 나서 어린이를 데려오던지 뭐 어디다 데려다 주던지 하고 나면 너무 슬프죠. 일상이 너무 슬프고 24시간이 너무 모자라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어린이와 관련된 게 거의 한 뭐 1-2시쯤 이제 해결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또 중간에 그래서 제가 짬짬이 사실 중간에 뭘 계속 이렇게 메모도 좀 하고 통글을 못 쓰고 쪽글을 막 이렇게 좀 한두 문장씩 써놓고 뭐 조금씩 읽고 뭐 하평할 것들 들고 다니면서 중간에 좀 보고 막 이래요. 그리고 이제 사실 다시 본격적인 일상이 이제 시작되는 건 이제 아이 재우고 나서예요. 아이가 이제 보통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자러 가는데 그것도 재우는 것도 번갈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재우러 갔다 자면 그날은 끝이에요. 일상이 없어요. 근데 그렇죠. 살아 나오면 보통 한 1시간 정도 이제 누워있다가 살아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조금 본격적으로 일을 해서 한 1-2시까지 보통 일을 해요. 한 2시 정도까지 보통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뭐 사실은 뭐 보고 싶은 드라마 같은 거 한 회 정도 볼 때도 있고 뭐 영화 그러니까 조금 여유 있을 때는 보고 아닐 때는 또 이제 급하게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또 글도 쓰고 그래서 사실 장편을 지금 못 쓴 지가 좀 됐어요. 네, 그렇겠네요. 긴 글을 못 쓰겠더라고요. 네. 시간이 잘 안 나서 그래서 네. 사실 이따가 뭐 보면 이제 앞으로의 계획 이런 얘기 하는데 네. 근래에는 어디 가면 계획이 항상 장편 소설을 올해는 좀 쓰자 이게 계획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시간을 토막내서 쓸 수밖에 없어서 네. 확실히 긴 글 쓰기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얘기만 들어도 숨이 막히는데 네. 네. 일을 할 때 그래도 작가님이 네. 가장 기쁨을 누리는 순간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어린이가 빨리 잘 때, 뭐 이럴 때, 네, 어디 가서 안 올 때, 뭐 이럴 때. 일단은 저는,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뭐가 막혀 있으면 너무 답답해요. 뭐 우리가 사실 긴 시간을 투자해도 이렇게 머릿속이나 가슴 네네. 속에 그림이 있는데, 네네. 이게 문장으로 안 나오면 되게 답답하잖아요. 네네. 근데 짧으면 사실 더 막 그게 답답한데, 그게 딱 풀리는 순간이 정말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내내 이렇게 맴도는데 안 나왔던 게 문장으로 나온다든가 네네네. 멈췄던 장면 다음을 뭐 이어야 되는 어떤 그 네. 방법이 생각이 난다든가 네. 뭐 그럴 때 가끔 이렇게 막혀있던 부분들 풀릴 때 제일 즐거워요. 네. 예, 대체로 일을 할 때 가장 기쁨을 누리는 순간이 확실히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직장인들은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퇴근할 때 뭐 이런 맞아요. 퇴근할 때. 저도 사실 뭐 목금토 이제 수업하면 토요일 그 저녁 수업 끝날 때는 한 5분 전, 10분 전부터 막 설레요. 갑자기 그래서 텐션이 쭉 올라가서 사람들한테도 너무 친절해지고 끄고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 이렇게 몸은 서지는데 마음은 기쁘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확실히 있습니다. 네. 네. 그래도 수업이 일단 제가 볼 땐 너무 많으시고 네. 또 지필 작업도 해야 되고 또 아이돌 봄도 하셔야 되는데 네. 너무 힘들었을 때는 어떤 스트레스 해소법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진짜 이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먹고 자는 거 외엔 없더라고요. 먹고 잔다는데 이제 중간에 좀 시간이 나면 이제 소화시키며 잔다. 그러니까 소화할 때 뭐 이것저것 좀 보면서 근데 원래도 제가 좀 잘 안 움직이는 인간이기는 해요. 네. 그래서 가끔 이제 뭐 한의원이나 이렇게 가면 이제 늘 저한테 하시는 게 정말 안 움직이는 몸이군요. 뭐 이렇게 저희가 이제 글 보면 이분은 뭐 예를 들어 글을 안 쓰셨구나. 이분은 혹은 뭐 문학적인 글은 안 쓰시는구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바로 이렇게 뭐 들어보세요. 뭐 이렇게 만져보시면 근데 원래도 잘 안 움직여요. 잘 안 움직여서 사실은 스트레스 해소법이라는 게 뭐 어떤 운동 내지는 활동으로는 전혀 없고 거의 이렇게 놓는 거예요. 저를 비우고 멈추고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이제 조금 격해야 이제 뭐 동료들이나 좀 친한 사람 만나서 이제 수다 떨기 그런 정도. 그때도 절대 일어나진 않아요. 계속 입만 움직이고. 근데 이제 수업 때문에 너무 힘들면 사실 말도 하기 싫어서 맞아요. 네 그냥 가만히 뭐 멍하게 이제 보거나 이제 그냥 가만히 아예 그냥 누워 있어요. 네. 확실히 정신적인 또 작업이 많아서 네.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작가님의 노동, 끝도 없는 달래주는 그 노동, 달래주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글을 쓰거나 일을 할 때 꼭 필요한 물건도 좋고 음악이나 음식과 같은 취향이 담긴 어떤 것도 좋고요. 노동에 도움이 되는 이것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음악은 일할 때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음악 들으면서 학교 다닐 때부터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는 그 약간 사실 그건 공부를 안 하는 거지만 진정 공부를 할 때는 음악이 이제 들리지 않는. 그래서 음악을 틀었는데 음악이 안 들리면 공부를 집중하고 제대로, 있었구나 이제 알 수 있는. 그래서 음악을 좀 많이 듣는 편이어서 사실 쉴 때는 그렇게까지 음악을 많이 듣진 않는데 요즘은 그러니까 뭐 그때 이제 저를 위로해 주던 게 참 다른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제가 먹고 잔다라고 했을 때처럼 되게 힘들 때 이제 되게 좋아하는 음식, 뭐 좋아하는 공간 가서 먹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뭐 근래에는 이제 향에 좀 관심이 생겨서 뭐 인텐스나 이제 종이 인텐스도 좀 태우고 그래요. 네. 그거 해놓고 이제 꺼지면 이렇게 가만히 누워 있고 저 거의 죽은 사람인데요. 향 피워놓고 누우는 느낌이네. 네, 아무튼 그래서 그것도 잘 켜놓고 근데 조금 낮을 때는 제가 이제 좀 좋아하는 풍경들을 가끔 찾아가요. 동네 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 거기 가서 좀 가만히 있어요. 바라보면서 10분, 20분이라도 하늘도 좀 많이 보려고 하고 그래서 네. 제가 있는 곳에도 조금 시선을 좀 띄워서 보려고 해서 카페도 주로 창이 있는데 가면 그 창으로 뭐 예전에 이제 커피 맛 뭐 이런 거 좀 많이 따졌다면 창으로 보이는 풍경을 찾아서 좀 많이 가게 돼요. 그래서 예, 어디 가면 어느 카페 이런 식으로 좀 찾아가서 앉아서 이렇게 좀 멍하게 불멍하듯이 이제 풍경 이렇게 하늘 보면서 그렇게 좀 많이 있어요. 네. 좀 전에 그 향피 그게 너무 웃겨서 그래 다음 질문 해야 되는데. 네, 그 보니까 많이 지치셔가지고 네. 일종의 어떤 그 고요한 힐링 같은 거를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저희가 워크라이팅 밸런스라고 해서 네. 일과 글쓰기의 균형을 여쭙는 시간인데요. 작품을 집필하는 시간과 일을 하는 시간 안배를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네. 일주일에 반반씩 맞아요. 이렇게 하고 계신데 좀 이렇게 하기까지는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상황 때문에? 일부러 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 제가 이제 수업했던 게 금요일, 토요일 그때가 네네. 그 한겨레 교육 이제 토요일 수업이 피크잖아요. 맞아요. 가장 인기 네네. 많은 직장인들 많이 오시니까 그래서 네. 토요일 수업을 이제 하면서 저는 일단 많이 안 나가는 쪽으로 하려고 수업을 이제 다 몰아서 토요일 날 쭉,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 주의 말 쪽으로 좀 몰고 앞에는 좀 또 줄을 그러니까 이 퐁당퐁당이 너무 스트레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네. 쭉 몰다 보니까 이제 나뉘었고 그래서 사실 목금토에 나가는 것 자체 불만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월화수목금 워낙 또 일을 하시니까. 그렇죠. 근데 이 일 자체가 이제 목금토에 몰렸는데 월화수목금만큼의 강도 내지는 그보다 좀 더한 강도로 사실. 그래서 좀 힘들죠.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직장 생활도 해봤지만 월화수목금 나갈 때도 이렇게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네, 저희 담당자 또 그 얘기했는데 선생님 이 정도 일하시면 한남동에 아파트 사셔야 되는데 이런 얘기도 할 정도인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서 문학이 그렇지 않죠.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 밸런스는 나름 제가 좀 그래도 맞추어 놨는데 이제 그래도 이 시소로 치면 목금토가 너무 기울어지는 거예요. 저의 체력이나 에너지가 좀 많이 기울고 월화수는 자꾸 불멍하듯이 약간 누워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네. 자꾸만 이제 일을 하려면 제가 자는 시간을 자꾸 줄이게 돼요. 제가 사실은 굉장히 잠이 많은 사람이어서 네. 고3 때도 저는 8시간 이하로 자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다른 친구들도 말만 사당오락이고 다 그 정도 자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친구들 모르니까 막 3시간, 4시간, 5시간 이렇게 자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다 6시간 이상 자는 사람이 없는데 저 혼자 8시간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난 진짜 잠을 사랑하는구나. 근데 또 절대로 대학하고 잠을 바꿀 생각 없을 정도로 너무 자는 게 행복했고 좋았는데 이게 밥벌이를 하니까 대학보다 훨씬 더 이 밥벌이가 무섭더라고요. 정말. 무섭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아까 그 8시 기상을 하는데 2시에서 3시에 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혼자 고3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삶에서. 그래서 제가 이게 남이 강제로 하거나 막 억압으로 너 이거 해서 이렇게 해야지 대학 가 하는 거는 안 하지만 아무도 저한테 그렇게 하라고 안 하니까 제가 자발적으로 자는 시간을 줄여서 일을 하고 자는 시간을 자꾸 쪼개서 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밸런스는 잡고 있지 못하네요. 균형은 다 깨진 것 같아요. 아니, 이상하게 대화가 끝으로 가면 계속. 네, 작가님께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네. 카페에서 주로 글을 쓰시는 편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작업하기 좋았던 카페 같은 데가 있었을까요? 많았어요. 저는 거의 카페에서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없을 때는 없어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자유로우니까 이제 여기저기 좀 돌아도 다니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고 그랬고 아기가 이제 생기고 나서는 뭐 집에서 하고 싶어도 아예 할 수가 없는 그렇죠. 상태고 애가 있으니까 그래서 카페에서 주로 많이 하고 그래서 그 예를 들면 뭐 집 근처는 집 근처에 가는 카페 그리고 또 여기 뭐 수업하러 나오면 수업하는 근처 카페 이렇게 뭐 이렇게 자주 가는 곳마다 다 이제 자주 가는 카페들이 다 있어요. 네네. 있는데 대형 프랜차이즈 빼고는 제가 자주만 가면 없었어요. 정말 제가 사랑하는 카페는 네.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도 늘 내가 자주 가지 말까. 근데 저마저 안 가면 또 망해요. 제가 안 간다고 잘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프랜차이즈가 아닌 카페들은 그렇게 오래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지금 제가 또 이제 신촌에 또 겨우 한 군데 정도 또 다니던데 다 망했어요. 줄 한 3개 정도가 망해서 다니고 있는데 여기 이제 오래 있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니고 있어요. 만화계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있어요. 그분이 자기가 하면 망하는. 네, 맞아요. 그분이 가는 데마다 망한다고 하는데. 네. 근데 작가들은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전 지금 처음 들었는데요. 진짜요? 그렇구나. 저만 그렇군요. 소설계의 그분이신 것 같습니다. 진짜. 네. 그러면 문학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 하는데요. 네. 글을 읽고 쓰는 일은 혼자 하는 거지만 창작자들이 모여 글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는 순간 엄청난 에너지가 생긴다고 믿는다. 에세이를 읽고 쓰며 울고 웃는 마음에 감동하고 소설을 분석하고 태고하며 새로운 소설을 향해 한 발 내디디는 순간에 기운을 얻는다. 많은 사람들이 읽고 쓰는 일의 즐거움을 알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강의한다. 네, 한겨레 교육 홈페이지를 둘러보다 문득 서유미 작가님의 이런 소개 글을 읽었습니다. 저 역시 공감이 갔는데요. 혼자서 읽고 썼던 것들을 다 함께 모여 같이 나누는 시간. 그 시간들을 공유했을 때 생기는 즐거운 마음에 대해서 더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앞에서 우는 소리를 많이 했지만, 제가 그래도 이곳에서 10년을 수업을 하고 수업을 계속 늘려갈 수 있었던 거는 네. 즐겁지 않으면 사실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힘든데 사실 너무 즐거워요. 가끔은 제가 에너지를 얻을 때도 많고, 저도 이제 골방에서 우리 다 혼자 작업하는 사람들이니까 혼자 네. 쓰다가 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그 미지의 사람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사실 개강을 이제 막 좀 루틴처럼 하지만 그래도 매번 열 때마다 누가 올까 싶은 때가 있어요. 이거 이제 들을 만한 사람 다 듣지 않았을까? 네. 또 열 수 있을까? 네. 근데도 보면 여전히 막 눈을 막 반짝반짝 하면서 이렇게 또 와가지고 그 직장 끝나고서 막 7시 이렇게 와가지고 소설 수업 들려고 밥도 못 먹고 네. 이렇게 수업도 듣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소설 얘기하면 막 너무 좋아하고 그분들 역시도 자기가 밥벌이 하면서 회사 다닐 때는 글을 뭐 책을 읽거나 글을 쓰고 싶어 하는 분들 한 번도 못 보다가 네네. 여기 오니까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또 감동하고 그래서 뭔가 이 레지스탕스 같은 분들끼리 막 독립운동하는 분들끼리 모여서 막 약간 비밀을 나누는 마음으로 이제 하는데 그 순간이 되게 그 정말 힘듦을 상쇄하고도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방금 읽어주신 그 소개글 제가 쓴 거거든요. 네. 제가 쓴 건데 진짜 그 마음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세이도 읽고 쓰고 또 진짜 울고 웃고. 네네. 유난히 에세이 수업은 우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요. 약간 종교 모임 같아요. 진짜로. 그리고 소설은 또 막 예리하게 분석도 하고 또 태고도 하고 이러면서 너무 즐거웠었던 순간들이 있어서 네네. 저도 그 열심히 쓰신 글들 읽고 나서 이걸 뭐 때문에 썼군요. 이런 얘기가 하고 싶었지요. 라고 할 때 그분이 막 그 내 마음을 알아줬을 때 너무 좋아하는 순간 네네. 또 저도 역시 책을 내고 나서 그분들이 제 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함께 여기 모여가지고 이야기하고 또 각자 자리로 가서 또 쓰고 네. 또 다시 또 그 에너지로 또 오고 이렇게 이제 하는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순간이 너무 좋아서 네. 그래서 제가 매번 너무 힘들다 이렇게
잘 쓰는 작가 되면 그만둬야지. 매번 그런 생각을 해요. 책을 하나 낼 때마다. 나 이 책이 잘 되면 그만둘 거야. 근데 안 잘 되고 안 그만두고 가는데 그 수업할 때 받는 그 어떤 위로 때문에 저도 계속 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소설가 분들은 네. 이 책이 잘 되면 이라는 게 있지만 시인들은 애초에 그런 게 없어서 네, 부럽습니다. 저는. 네. 근데 정말 그냥 꿈인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서유미 작가께서 아끼시는 네. 문장을 낭독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네. 좋아하는 다른 분의 문학 작품도 좋고 직접 쓰신 작품 중에서 낭독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떤 문장을 읽어 주실 건가요? 제가 저번에 이제 문장의 소리 왔을 때 그때 네. 제가 2021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 내고서는 오고 그 해에 또 제가 네네. 가을에 소설집을 냈었어요. 근데 네. 한 해 이제 어쩌다 보니 처음하고 끝에를 책을 내니까 뒤에 책이 되게 묻혀서 그 책을 어디 가서 뭐 읽거나 네네. 독자분들 만나거나 할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무슨 책을 해볼까 하다가 제 책 중에 네. 이 밤은 괜찮아 내일은 모르겠지만 그 소설집 중에서 노래하는 사람이라는 단편이 있는데 네. 거기에 그 은주라고 하는 인물이 소설 속에서 투잡을 해요. 네네. 낮에는 이제 상담 일을 하고 저녁에는 뭐 갈비집에서도 일하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투잡을 하는데 모처럼 투잡을 일주일 정도 쉬게 되는 그 텀이 네. 생겨요. 근데 그때 이제 자기가 데이트했던 곳, 자기가 너무 좋아했던 그 미술관에 가서 네. 그 조각을 보면서 그 조각이 이제 그 노래하는 사람이어서 조나단 프로스프스키의 그 노래하는 사람이어서 제가 그 제목을 이제 따서 소설을 썼거든요. 네네. 그래서 고단한 가운데 그 미술관의 조각 보면서 위로를 받는 장면, 그 장면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 소설로는 153페이지 아마 4페이지인 것 같은데 네. 제가 한번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서유미 소설가의 목소리로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은주는 민 팀장과 이야기를 나누며 잔디밭에 우두커니 서 있는 거인의 뒷모습을 쳐다보았다. 쇠로 만든 은색의 거인은 아무 장식이 없어 로봇 같지도 조각물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사람들을 등진 채 비스듬히 서 있어서 옆모습만 보였다. 민 팀장이 은주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30분만 더 있다 가자고 했을 때 거인의 입이 벌어지며 허밍 소리가 흘러나왔다. 기계적인 턱의 움직임과 달리 담백하면서 애잔한 목소리가 사람들 사이로 흩어졌다. 대화 내내 2소절쯤 되는 단순하고 평이한 멜로디가 반복적으로 공기 중에서 울렸다. 은주는 만들어진 지 20년이 넘은 조각의 이름을 보았다. 노래하는 사람. 20년이 넘도록 매일 이 자리에서 정해진 시간에 노래를 불렀구나. 은주와 상관없이 흘러가고 사라진 노래지만 누가 듣거나 듣지 않거나 여기에 계속 저 목소리가 있었다는 게 이상한 위안을 주었다. 노래소리를 듣고 있으니 새로 만든 얼굴엔 눈이 없는데도 그가 사람처럼 보였다. 새벽까지 마이크를 잡고 몸을 흔드는 사람들의 노래를 듣다가 왔는데 은색의 쇠로 만든 조각품에서 나오는 소리가 가장 노래하는 사람의 목소리 같았다. 그가 저 숲 너머에 있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건네는 듯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작품을 읽어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까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네. 은주가 이제 잠깐 그 투잡을 쉬면서 일을 하는데도 마치 자기가 뭐 휴가를 얻거나 삶에서 되게 큰 쉼표를 찍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근데 네. 바로 오는 곳이 이제 이 민 팀장과 사람들이 사실 눈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트 장소를 골랐던 곳인데 네. 거기에 혼자 와서 네. 이 노래하는 사람을 이제 보면서 나도 되게 삶이 고단하지만 이 네. 노래하는 사람도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매 시간 똑같이 노래를 했겠구나. 이제 바라보는 장면. 제가 느꼈던 장면이기도 하고, 제가 이 현대미술관에 있는, 지금은 이제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제가 처음 봤을 때가 중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네. 이제 소리가 막 늘어져요, 이제.
그분이 이제 늙은 거죠, 그분도. 와. 그래서 정말 소리가 이렇게 이게 늘어지고 더 처연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한 1, 2년에 한 번씩 꼭 그걸 보러 가는데 근간에 이제 써야겠다고 생각하고 요 작품 쓸 때 가서 보면서 더 처연해졌다 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가장 사람의 정말 목소리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소설에 썼고 요번에 이제 특히 코너가 또 엔잡너여서 일하는 이야기 찾다가 이거를 낭독하게 됐습니다. 와, 또 섬세하게 포인트를 잡아주셨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작가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올 이제 여름은 다 갔네요. 이제 정말 가을인데 올 가을에는 이제 조금 얼개를 잡아두었던 장편 좀 시작을 하고 한 빠르면 내년 말 뭐 아니면 내후년 정도 이제 소설집을 또 내야 돼서 그 작품들도 조금 더 이제 한두 편 써야 돼서 그것도 좀 쓰고 그래서 아까 앞에서 제가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막 멍 때리고 이런 시간도 많아요 중간에. 그래서 그런 때 이제 많이 생각해서 아무튼 쓰는데 조금 더 에너지를 조금 모을 수 있도록 그것이 저의 계획이에요. 네. 그래도 역시 끝까지 소설을 쓰려고 하는 이런 의지가 너무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끝으로 나의 엔잡이란 땡땡이다 정의를 해주신다면요? 네. 제가 막 이거 되게 여러 가지 생각해 봤었는데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제가 제일 요즘에 많이 느끼는 거 나의 엔잡이란 가능성이다 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건 인간에게 그러니까 특히 밥벌이를 해주는 돈벌이가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건 다 인간한테 양가적인 감정을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것 때문에 힘들지만 이것 때문에 즐겁고 이것 때문에 또 먹고 살고. 근데 저는 특히 이 수업을 한다라고 하는 건 절대로 제가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이 계속적으로 수업을 들으러 와주시고 원해야 제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수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저에게 소설가로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 소설을 읽거나 저와 함께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이 뭐 다른 일이 아닌 이 소설에 대해서 같이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이 일은 저한테는 가능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와, 제가 다 감동을 받게 되는 답변이셨는데 되게 재미있으면서 마지막에 또 이렇게 공감이 엄청 되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매우 좋았는데 오늘 문장의 소리 엔잡러의 수다 코너에 참여해 주셨을 때 어떠셨나요? 저도 막 그냥 나한테는 이게 일이지. 나는 이런 일을 하고 글을 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코너 이제 초대해 주신다고 하면서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 받고 생각하면서 저도 좀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저의 삶에서 이제 정말 되게 중요한 그 10년이 넘는 시기가 제가 이 한겨레 교육에서 이제 소설을 같이 읽고 또 나누고 하면서 지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되게 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고 또 앞으로 계속 이 수업을 하면서 글을 써나가는 또 저를 좀 다잡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한테 너무너무 의미 있었고요. 마치 약간 번아웃, 약간 기미가 올라고 하는 걸 마치 알고 이렇게 요거에 대해서 차라리 이야기를 좀 하고 마음을 좀 다잡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막 계시처럼 그래서 되게 저한테는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저는 그 말이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 향을 피우면서 머릿속 그림 그리시면 안 돼요. 네,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함께해 주신 서유미 작가님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3분 책 광고는 누구나 책을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코너입니다. 신간을 낸 작가, 편집자, 그리고 독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시 읽어요는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울림을 주는 책들을 다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이 있다면 문장의 소리 게시판에 사연을 남겨주세요. 다양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학광장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페이지에 이번 방송과 관련된 퀴즈가 업로드됩니다. 정답을 맞춰주시는 분들께도 문장의 소리와 함께하는 협찬사의 다양한 상품 보내드립니다.
퀴즈 정답자와 함께 문장의 소리 게시판, 유튜브,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팟캐스트에 댓글을 남겨주시는 청취자분들께도 다양한 상품 보내드립니다. 나의 첫 번째 약국 위드팜에서 프로바이오틱스를, W부티 컴퍼니에서 리다이치 헤어 트리트먼트 에센스를, 대학로 우리술 공간 두두에서 전통주를, BHC에서 치킨 상품권을, 자연의 벗 바이오버스에서 친환경 생활용품을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지금까지 연출 김봉, 구성작가 권혜영, 최지은, 저는 DJ 이영주였습니다. 우리 그럼 수요일에 또 만나요. 우리만의 문장의 소리로.